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 2022년 힘차게 출발하셨을 텐데요. 오늘이 어느새 4일입니다. 계획했던 나와의 약속 잘 지키고 계신지요? 슬슬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하진 않지만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참 평생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새해의 계획을 지키겠다라는 결심만으로도 아무 다짐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목표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이유도 나왔는데요. 그림의 떡처럼 추상적일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죠. 건강, 행복이란 것보다는 매일 만보 걷기나 1,000만 원 모으기 이렇게 구체적 목표가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올 한 해의 계획과 목표 벌써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새해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올해 농수산 부문에선 어떤 제도들이 변화될까요?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잠시 후 농수산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1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만들어갑니다. 방송 중에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의견 남기셔도 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들어가는 속담으로 시작해볼까요? 봄 조기, 여름 농어, 가을 갈치, 겨울 동태. 조상들이 본 계절별 대표 생선 리스트인데요. 동태는 얼린 이것을 말하죠. 이것은 동태 외에도 명칭이 무척 많은데요. 생물 상태인 것이 생태, 말린 것이 북어 혹은 건태, 덕장에서 얼렸다 녹였다 한 것이 황태, 내장을 빼고 반 건조시킨 것이 코다리, 하얗게 말린 것은 백태죠. 검게 말리면 흑태, 딱딱하게 말리면 깡태, 어릴 때는 애태나 노가리로 불립니다. 또 그물로 잡으면 망태, 낚시로 잡으면 조태로 불리는 이것. 많은 이름만큼이나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인데요. 이맘때부터 아주 맛있어지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좀 달라지는 제도, 새롭게 시행할 제도가 있게 마련인데 올해 농수산 부문 좀 짚어주시죠. 농업 부문에서 농지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이 농지원부 이야기인데요. 농지원부 작성 방식이 기존 농업인, 그러니까 세대별로 작성하던 것에서 4월 15일부터는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농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또 농지원부 관리 의무가 있는 관청도 농업인의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에 있는 관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네. 주말 농장 또 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에도 관련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건 5월 18일 이후 신청 접수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어촌 공사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를 하고요. 이 관리원은 상시적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누가 취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농지인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네, 부재지주 농지 소유를 좀 줄이고 실제 영농하는 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있는데 가입 연령이 완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 농지연금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 60세로 완화합니다. 65세 이전이더라도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처럼 목돈이 좀 필요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했다는 건데 이 제도 정비를 통해서 1분기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인 저소득 농업인 그리고 또 영농 경력이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금을 5에서 10% 정도까지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우대 상품도 도입하는데 이건 이달부터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성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특수 건강 검진을 시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작업 특성을 반영해서 특수 건강 검진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농업인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여성 농업인 9,0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성 농업인은 1,50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검진 비용 중에 9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시행은 올 4분기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국적 농업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지원이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점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산 부문에선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나요? 일단 이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선 임대 사업이 원래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요. 기여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선 임대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어선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내용입니다. 어선을 임대해준다. 그 임대료를 준다. 시범사업 차원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척수가 10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전남에 7척 그리고 전북에 3척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요.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선박을 운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고요. 소형 선박 조종 면허 또는 6급 해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경쟁률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신청 가능 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49세 이하까지이고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을 또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신청 접수를 받은 후에 서류 심사 그리고 2차 면접을 통해서 먼저 20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어서 기여 학교에서 2주간 어업 실습 교육 등을 거친 후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여 기촌을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여인의 집 이것도 제공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올해 어업 분야 고용 허가제로 들어올 외국인 인력 숫자도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실제 들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긴 할 텐데요. 어쨌든 도입 규모가 늘고 일부 어업 방식에 대해서도 고용 허가가 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원래 고용 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은 전년 3,000명에서 1,000명이 늘어난 4,000명으로 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연안 복합업의 경우도 최대 고용 허용 인원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올 수 있느냐가 사실 제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어업 분야의 요구사항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해가 바뀌고 곧 설도 다가오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단속을 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28일까지 설 선물 그리고 제수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속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그리고 미표시하거나 이렇게 한 업체들이 대상인데, 단속에서 이제 거짓 표시한 업체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원산지 미표시를 한 업체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분들도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588에 8112번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규모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청취자분들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새해가 바뀌었는데 올해 뭐 소망하시는 일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누구나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것을 이루기를 빌고 또 다짐도 하게 되는데요. 텃밭 농사와 관련해서도 소망 하나씩은 좀 가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내 밭과 관련한 소망도 이 계획을 좀 세워놔야 또 연말에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겠네요. 관장님은 올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도 이제 새해 소망이랄까 또는 이제 화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좀 기후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느끼시죠? 네, 기후 재앙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사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농사는 밭을 초록으로 이렇게 물들여서 온난화가스를 걷어들이는 탄소를 수확하는 그런 일들인데, 억울하게도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좀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분야가 또 농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탄소를 더 효과적으로 수확하는 방법, 그리고 기후 변화에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예. 뭐 해외 뉴스도 보면 탄소를 가둬두는 그런 방법들, 기술들이 있던데 관장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걸 하고 계신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일단은 다양한 작물로 밭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또 땅을 갈지 않거나 조금 갈아서 최소한으로 가는 것을 줄여서 농사를 짓고 또 빗물을 모으는 빗물 저금통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판하는 농업 자재 가운데서 땅이 퇴적되어서 보존되어야 될 것들, 이끼가 있거든요. 퇴적된 이끼, 피트모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한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실천일 것 같습니다. 네. 빗물 모으는 거 빗물 저금통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예.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걸 활용을 하셔야 할 텐데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도 하나의 실천이겠죠. 예.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고요. 또 제가 이제 토종 작물을 심고 가꾸는 이유도 토종은 우리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후 변화에 적응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는 이게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서 재배를 통해서 적응시키는 일이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종 씨앗 잘 보존하고 나눔하고 또 재배를 해서 기후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 큰 역할이네요. 텃밭 가꾸는 분들 올해도 관장님과 함께 좀 토종 씨앗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퇴비 만들기에 대한 얘기 나눴었는데 오늘 좀 이어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퇴비 만들 재료와
그 주인공인 미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이 모두 퇴비의 재료들이죠. 이런 재료들이 버려지면 각 지자체에서는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부는 또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기도 합니다.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는 일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온난화가스 배출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가능하면 텃밭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내가 정말 지구를 살리는데 한번 동참해 보겠다 이런 분들 이 퇴비를 이제 재활용해서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이제 오염도 최대한 막고 내 밭도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좀 확보해야 할 게 뭘까요? 퇴비를 만들 공간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공간. 네. 텃밭의 한 군데에서 공간을 이제 세 곳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재료를 모으는 공간, 발효를 시키는 공간, 그리고 다 발효된 퇴비를 모아둘 공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나무나 벽돌로 칸을 나누고 비가 들어가지 않게 지붕을 씌워 그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밭 한켠에 야적을 그냥 해도 됩니다. 예. 대신에 땅이 약간 올라간 곳에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비가 들이차지 않게 천막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를 모으는 곳은 낙엽, 볏짚, 왕겨, 재와 같은 탄소질 재료들을 일단 보관을 하게 되고요. 물이 닿지 않으면 오래 보관이 가능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낙엽이나 볏짚 이런 게 구하기 어려우면 골판지로 된 종이 박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탄소질 재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 공간은 넓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팔레트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1m 정도의 공간 한 칸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1m를 3개 정도 그렇죠. 네. 나란히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나란히 두는 거 괜찮습니까? 네, 나란히 둬도 되고요. 삼각형으로 두면 더 좋습니다. 삼각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공간을 그럼 마련은 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발효시키는 공간에는 우선 탄소질 재료를 두툼하게 이렇게 깔고 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질소질 재료가 생길 때마다 탄소질 재료와 질소질 재료를 번갈아서 이렇게 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서 충분히 적셔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재료들이 너무 성기게 쌓이게 되면 재료가 너무 굵어서 성기게 쌓이게 되면 주변에 흙을 조금 올려줘서 재료들이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또 흙 속에 있는 미생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면 좋습니다. 물도 주고 흙도 좀 뿌려줘서 미생물을 넣어준다. 발효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주는 건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발효시키는 칸도 천막으로 덮어서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거나 또는 이제 비가 와서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되는 것도 막아줘야 합니다. 네. 처음에는 높이 쌓는 것 같아도 발효가 진행되면서 금방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질소질 재료가 생길 때마다 탄소질 재료와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예. 탄소질, 질소질, 탄소질, 질소질 네. 이런 식으로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쌓아 나가면 밑에는 이제 완성된 것들이 만들어지고 중간에는 진행되는 것 그리고 위에는 최근에 쌓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또 발효가 진행 중일 때는 열이 발생해서 새벽녘에 이렇게 퇴비관에 가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불이 난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 발효가 되면 이제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또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네. 발효가 완성된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발효가 안 되고 위에 것은 또 최근의 것이라서 안 쌓여요. 발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덜 발효된 것들을 바로 옆 칸으로 옮겨서 다시 발효 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간은 사용할 완성된 그림이 남게 되고 그리고 완성되었는지 이제 알아보는 방법도 냄새를 맡아봐서. 네네. 그리고 입자가 가늘게 이렇게 쪼개지고 입자의 원래 모양이 없어지고 색도 이제 흑갈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냄새도 아주 향긋한 네네. 흙냄새가 나게 되죠. 저는 이제 밑에 걸 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어리석었네요. 위에 걸 옮겨서 옆 칸으로. 네. 이렇게 걸음을 딱 완성하고 나면 진짜 좀 든든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재료를 들여서 만든 걸음이 완성되면 기분도 좋지만 또 그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음은 귀한 것이고 또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다 정말. 예. 그 탄소질 재료 가운데 솔잎이나 은행잎 그리고 침엽수잎, 톱밥이나 대패밥 같은 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도의 열 발효를 충분히 시켜줘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작물을 못 자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열 발효를 통해서 이걸 분해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소질 재료 가운데서는 짠 것과 신 것은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퇴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물비료 그리고 액비라고 하죠. 그리고 퇴비차 만드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진짜 아주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8937님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커피 찌꺼기로 걸음을 만드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셨어요. 네. 커피 영어로는 이제 커피 그라운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또 네. 있군요. 그 커피 찌꺼기 가지고도 이게 그 질소질과 탄소질이 정확하게 균형이 맞춰진 그런 재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생물만 공급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한 60% 정도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적셔준 다음에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잘 섞어서 이렇게 퇴비 만들듯이 똑같이 하면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막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발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아봐서 커피 본래의 향도 있지만 부숙된 향기가 느껴지면 그때 이제 밭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1122님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으신가 봐요. 네. 여기에 모아놓은 가루를 텃밭에 그냥 이대로 뿌려도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이게 그 음식물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짜서 분쇄를 해서 이렇게 건조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질소질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발효의 과정을 시켜야 됩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 발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장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효 정도가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미생물을 쓰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발효된 것들은 바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도 짜고 신 것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마 이제 음식 거기에서 헹궈주고 짜고 탈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재료들은 바로 퇴비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친 것은 바로 이제 텃밭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2388님 완두콩을 가을이나 초겨울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이 가능한지요? 하셨어요. 네. 저도 실습을 해봤는데요. 가을에 파종을 해도 이게 겨울 월동하면서 뿌리만 나온 상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또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른 봄에 파종 못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에 파종 못하신 분 이른 봄에 파종하셔도 되지만 가을에 파종해서도 충분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텃밭 가이드 수원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조선시대 인성교과서이자 어린이 한자 초급 교과서인 추구의 구절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호랑이를 그릴 때 호랑이의 겉모습은 그릴 수 있지만 호랑이 몸속에 있는 뼈는 그리기가 힘들다. 예, 추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화호 난화골이라. 그릴 화자에 호랑이 호자, 어려울 난자에 뼈골자. 화호 난화골. 호랑이의 겉모습은 그릴 수 있지만 몸속에 있는 뼈는 그리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빼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라도 호랑이 몸속에 있는 뼈를 제대로 그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구절 바로 뒤에는 이런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알아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지인 미지심이라. 알지자에 마음심자. 사람의 겉모습은 알아도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호 난화골이요. 지인 미지심이라. 호랑이와 사람을 비교하여 겉모습을 그리거나 알아보기는 쉽지만 결국 속에 있는 것은 알기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교류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돌변한 사람을 만날 때 그동안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고 놀라는 일은 결국 그동안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만났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대면공화하되 심격천산이라는 명심보감의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1000개의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바닷물은 퍼내면 바닥을 보이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옛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화호 난화골이요 지인 미지심이라. 호랑이의 겉모습은 그릴 수 있어도 안에 있는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의 겉모습은 알 수 있어도 그가 갖고 있는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화두를 생각해 봅니다. 세치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정말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겉모습과 당장 내게 잘하는 것만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경기 북부 강원도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대관령은 영하 6도, 춘천 5.6도, 서울 영하 2.9도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1도, 부산 9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아침까지 호남과 영남 내륙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다만 새벽까지 충청권 남부, 아침까지 전라권과 경상 서부 내륙엔 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위는 주 후반쯤에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29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7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1,000여 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15명으로 연일 4자리 수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줄고 있고요. 사망자는 36명으로 다시 4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2,000명대 후반에서 3,000명대 초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6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으로 1을 밑돌았다라고 밝혔고요.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0%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 역량 역시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자가 나왔죠? 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부터 21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90대 환자 1명, 감염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90대 환자 1명이었습니다. 고령이시라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부스터샷은 맞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확산세도 빠른데요.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11명이 늘면서 누적 1,318명이 됐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맞았음에도 감염된 사람이 55명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정부는 백신 3차 접종을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미접종 상태보다 중증,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93.6%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힘이 하루 종일 좀 혼란에 빠졌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어제 선대위 회의 후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본부장 사퇴까지 감안한 대대적인 선대위 개편을 예고했고 이 소식을 몰랐던 윤석열 후보가 이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었습니다. 이후 선대위에서는 사의 표명이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이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 등이 모두 물러나겠다라고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도 의원총회 선대위 직책은 물론이고 원내대표까지 일괄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 심지혜 부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사퇴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이후 혼선이 있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윤 후보에게 좀 변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작심한 듯 윤석열 후보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던 중
자신이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후 논란이 일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 말실수를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내심 불쾌하면서도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 권성동 사무총장의 고성이 오갔다고 하고 또 사퇴한 신지혜 새시대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등 당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논평을 자제한 채 잇따라 정책 관련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이 주가 조작 엄단을 강조하며 이 1,000만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느껴서 다른 시장으로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 발달 지원 문제를 겪는 영유아 가정 지원을 위해 이 무료 정밀 검사와 상담비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새해 첫 월요일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죠? 네,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이 방역 주체에 협조한 소상공인들과 피해 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다라고 했고요. 또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마지막까지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이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어제 그 월북자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넘어왔었던 사람이었다고요? 네, 이 새해 첫날 이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넘어서 이 월북한 사람의 신원을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철책을 뛰어넘어서 귀순했던 탈북자였습니다. 군 당국은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했고요. 이 남성은 월북 이틀 전인 지난주 목요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민은 키 160cm 미만, 이 몸무게 50kg의 작은 체구로 북한에서 체조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귀순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월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북한군 3명이 이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이 남성을 데려가는 모습을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합동참모부는 현장의 경계태세가 어떠했기에 이 남성이 비무장지대까지 무사히 접근해서 월북할 수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1,80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었네요. 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인데요. 이 1,880억의 횡령 자금은 회사 자기 자본의 무려 91.81%에 해당하고 이 상장사 횡령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직원은 자금 관리를 맡고 있고요. 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회사 공금을 본인의 은행과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서경찰서에 고소가 됐고요. 해당 직원은 잠적 및 도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어제 오전부터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올릴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월 이 반도체 회사 지분을 무려 1,400억 원어치 매수해서 화제가 된 이른바 파주 슈퍼개미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번 돈으로 알려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네. 자, 서울의 한 시장에서 소매치기범을 시민들이 붙잡았네요. 네, 새해 첫날 서울 동묘시장에서 한 남성이 80대 노인의 지갑을 소매치기하고 도주하던 중에 시민들에 의해 검거가 됐습니다. 인근 시민들이 너도나도 이 소매치기범을 막아섰는데요.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시민은 이 노인을 일으켜주리며 이 몸 상태를 확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매치기를 체포했고